아버지는 직원 10명을 둔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원청 업체에 납품을 하는 하청 업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거래 원청 업체에서 납품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회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작은 회사였지만 아버지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평생에 걸렸지요. 그러나 회사가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를 맞았고 그 충격에 아버지는 쓰러지시며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살고 있던 집마저도 은행으로 넘어갔지요. 집안 형편이 이렇게 되니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식당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 학업보다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공부만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든 네 대학 등록금은 마련해 줄 테니 지금처럼 하던 공부만 쭉 해. 네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성적도 안 좋은 것도 아니니 네 꿈만은 여기서 놓지 않았으면 한다. 어머니가 저의 학업에 신경을 쓰며 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 앞에는 막막한 현실만 보였지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꾼 채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병원에 계시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가야 될 군대를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후 집에 와보니 여전히 형편은 어려웠어요. 집안 형편이 이러니 저는 저녁 다음 날부터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쉴 틈 없이 잠을 줄여가며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건물 청소에 식당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우리 모자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가며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조그만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빚 안 지고 이런 가게를 차려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구나.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면 흐뭇해할 정도로 너랑 나랑 열심히 해보자. 어머니의 이런 다짐과 함께 우리가 차린 건 음식 배달 전문점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번듯한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조리만 할 수 있는 곳으로도 어머니가 주문받아 음식을 만들면 제가 주로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며 입소문이 퍼져 인근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배달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배달 간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건물 엘리베이터가 그만 멈추어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와 어떤 아가씨가 함께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멈추자 소리를 지르고 얼굴빛은 사색이 되어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기가 잠시 들어와 있다가 비상등마저 꺼지게 되자 아가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안 들어온 것보다 아가씨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천천히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그러면 혼자라는 생각도 안 들 거고 어둠도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실래요? 그렇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등을 좀 문질러도 될까요? 아가씨는 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등을 제게 맡기고 자신의 얘기를 천천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집중해서 들으니 생각나는 대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시 불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둘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 이야기를 계속 나눴지요. 그러다 아가씨는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그쪽이 제 등을 쓸어주니 마음이 편안하고 숨이 쉬어지는 게 이상해요. 지금 이 순간 사고가 났다는 것을 깜빡 잊을 만큼 편안하고 좋네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의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아가씨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아가씨의 등을 토닥이고 문질러 줬어요.
아마 대여섯 시간 그러고 있으니 아가씨는 제 품에서 새근거리며 잠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아가씨가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였지요. 그렇게 우리 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보낸 후 구조가 되었을 때 아가씨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가씨는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며 계속 저를 따라다니다 그녀의 청혼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막상 제가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와 저의 환경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다는 것을 기뻐했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형편이 쪼들리지 않았으면 널 대학에도 보내고 저 집안에 기죽지 않을 만큼 번듯한 직업도 가졌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 그래도 나는 네가 자랑스러우니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말거라. 그런데 말이다 아들. 네 장인 될 사람 나 지거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저를 믿어주는 어머니의 당부에 제 어깨는 쫙 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흘리듯이 말한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도 제 뇌리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 결혼에 처갓집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지요. 이심아,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가진 거라곤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만 가게가 전부인데 뭘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도 잘 알잖아 내 병.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 누굴 만나도 이런 적 없었는데 혹시 알아? 저 사람 때문에 내 병이 고쳐질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내의 병 때문에 장인 장모님은 마지못해 그녀와 저의 결혼을 승낙해 줬습니다. 결혼할 당시 처갓집이 부자라는 것은 아내의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알았지만 결혼 후 처갓집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처갓집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농지가 금싸라기로 변하면서 벼락부자가 된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인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몇 개의 제조업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남들 보기에 있는 집안 행세를 하고 싶었으나 하필이면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사위로 들어오니 못마땅하다 못해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처형이네요. 우리가 결혼할 당시 처형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처갓집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처갓집의 재산과 사업체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장인 장모님은 처형의 결혼 상대자로 공인회계사 사위를 맞이했더군요. 장인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처형과 형님은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드러내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심이 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째 결혼을 남자 얼굴 하나만 보고 한 거야? 능력도 없고 가진 거라곤 딸랑. 아우 그래도 우리 이인은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처제가 해도 너무했네. 장인 장모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요즘 세상에 고졸이 뭐야. 안 그래 여보? 저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제 일을 충실히 하며 지냈지요. 가끔 처갓집에 일이 있어 방문할 일 외에는 그다지 엮이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그 순간만 잘 참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생일을 맞아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고성이 들려왔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낮게 속삭였지요. 당신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 당신 모른 척해.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괜히 아빠 심기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도 없을 수 있어. 아내의 말처럼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으나 화가 바짝 오른 장인이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듣고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참, 재산 관리를 좀 맡겨놨더니 엉뚱한 짓을 해? 없는 것들이라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 그 돈 빼돌려서 쓰러져가는 자네 집에 보태줬나? 내가 이러려고 학벌 외엔 볼 것 없는 자네를 우리 일심이랑 결혼시킨 줄 알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는 내 재산 다 강탈해 가는 거 아니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장인어른이 호통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형님이 처갓집 정도의 재력을 갖춘 집안의 자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장인어른의 말을 들어보면 형님 또한 저만큼이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형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장인어른에게 항변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제 수고료를 가져간 겁니다. 이건 전에 아버님과 제가 합의 본 내용이고요. 정말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 언제 내가 너랑 이런 걸 합의했어?
합의했다면 계약서든 뭐든 증거될 만한 게 있을 거 아냐. 얼른 내 앞에 가져와봐. 그건 구두로 아버님이 말씀한 내용이라. 오호라, 내 기억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기억을 조작해서 내 돈을 갈취하겠다? 이런 날도둑놈 같으니?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형님을 멱살잡이하며 후드려 패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닫혀있던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놀란 장인어른과 형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틈에 형님이 빠져나왔지요. 아, 왜 너 구두 없이 문을 팍팍 열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아버님 목소리가 순간 들리지 않아서 걱정돼서요. 괜찮으신 거죠? 장인어른은 제 말에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연거푸했습니다. 그 순간 사라진 형님은 바깥에 나가서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듯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님이 신경 쓰여 바깥에 나가봤습니다. 제가 들고 나간 차를 권했지요. 형님은 목이 탔는지 아무 말 없이 제가 건넨 잔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난 형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괜히 제게 미친 것만 같았죠. 내가 이런 꼴 보였다고 자네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 자네가 아무리 날 우습게 봐도 너랑 나의 거리 차이는 확실히 나니까 괜히 다가올 생각 말어. 형님은 저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줘서 자존심에 금이 갔는지 끝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딴에 또 생각에 제게 고마운 맘도 들었던지 변덕스럽게도 뒤돌아서며 제게 들릴 말 듯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이 집구석에서 날 챙기는 건 자네밖에 없군. 형님은 그렇게 슬쩍 제게 말을 하고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묘하게 그토록 잘나고 대단한 형님과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장인어른은 형님에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서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것을 보고 마음이 풀렸는지 좀 전까지 화낸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내와 처형은 우리를 대표해 장인어른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분위기를 북돋았지요. 화기애애한 환기에 장인어른은 한껏 들떴고 부지런히 자식들은 그에 맞춰주었습니다. 어쨌거나 무사히 장인어른의 생일상을 물리고 돌아가려 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며 느닷없이 툭 내뱉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워서 자네가 아까 안 그랬음 지금까지 저녁도 못 먹고 장인어른 잔소리 듣고 있었을 거야. 조만간 만나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그리고는 씩 웃고 지나쳤습니다. 형님이 먼저 손을 내미니 저도 기분이 마냥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거대한 벽을 허물며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형님은 전처럼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는 건 또 아니었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현실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와 배달 전문점을 하는 것에 대해 가끔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 정말 뭐야.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잘 보여 다른 거 하나 차려달라고 해.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님이랑 배달 전문점 하며 살 건데. 당신은 꿈도 없고 배포도 없어? 남자라면 성공하고픈 열망 같은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대체 이래서야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라고 말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도 장인어른한테 용돈을 타 썼습니다. 아내의 한 번 들인 큰 씀씀이는 제가 번 돈으로는 결코 충당치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게 아내한테 쓰지 말라는 말도 못했지요. 자기 부모한테 용돈 타 쓴다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남편이 돼서 아내의 소비 생활에 대해 만족스럽게 뒷받침도 못해주는 판국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철저한 온실 속의 화초였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이 용돈만 받아 쓰다 보니 돈 귀한 줄 몰랐지요. 경제관념 또한 저와 상반되니 제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도 당연히 아내에게는 턱없이 부족해서 늘 잦은 투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쥐꼬리만한 돈 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해? 참, 이해가 안 가네. 당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몰라? 꼴랑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눈 딱 감고 가서 죽는 소리라도 좀 하면 될 것을. 아버지 기분 파인 거 알지? 잘만 구스르면 당신도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하고 먹고 놀 수도 있는데 왜 그 행운을 안 잡으려고 해?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똑똑하고 현명하게 처세술로 잘 이용하더라. 자격지심 부리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환경을 영리하게 잘 이용해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피차 어렵게 만드는지도 생각해보고. 아내는 저의 생활 방식을 도저히 이해 못했습니다. 아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쩍을 않자 날이 갈수록 아내의 불만은 쌓여갔고 급기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지요.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아내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깜빡 잠이 들어 못 들어온 건데 고작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준다며 저를 매번 쪼잔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내가 이럴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세가 저와 함께 지내면서 이상하리만큼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 너무나 좋았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거침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라 저는 늘 애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정에 머물고 오겠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답답하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날도 아내가 친정에 있다고 하길래 저는 일을 마치고 아내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처갓집 앞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처갓집 앞에 왔어. 얼른 나와. 너무 늦게 와서 장인 장모님께는 인사를 못 드릴 것 같네. 당신이 나와줄래?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와?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와 있어. 제가 일 마치기 전 아내랑 통화했을 때는 처갓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깨름칙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다음번에는 저는 일부러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늦어도 처갓집 안으로 들어갔더랬죠. 장인 장모님은 제가 아내를 데리러 온 것을 알고 부랴부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인 어른은 애써 아닌 척하며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목소리를 내리깔고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늦게 자네가 웬일인가? 이심이 처갓집에 있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왔습니다. 늦은 밤에 장인 장모님께 민폐를 끼치네요. 이심이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심이 아까 밖으로 나갔어. 여보, 아까 우리 이심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갔지? 그래 맞아. 내가 깜빡하고 당신한테 말 안 했네. 집에 가서 기다리면 이심이가 곧장 자네 집으로 갈 텐데 뭐하러 처갓집까지 왔어?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오면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우리 또한 난처하지 않겠나? 당연히 처갓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와야지. 자네는 예의라는 걸 모르나? 장인은 예의 운운하시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절 나무라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 했지만 장모님과 주고받는 얘기가 뭔가 급조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의 수상한 행동과 아내의 알 수 없는 행방에 마음이 걸렸지요. 그래서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제 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아내의 뒤를 밟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쩍었던 게 본능적으로 느낌이 쎄했거든요. 제가 또 감안하는 기가 막히게 맞질 않겠습니까? 아내는 다음날 돌아와서는 전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애써 화내지 않으려고 하며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허나 아내는 다음날에도 친정 핑계를 대며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느 날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출근하는 척하며 대체 아내가 숨기며 보고 다니는 게 뭔지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화려하게 꾸민 채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저는 아내가 탄 택시를 쫓으며 따라갔죠. 그런데 아내가 탄 택시가 어느 호텔 앞에 멈춰서고는 아내는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얼른 따라 들어갔지만 로비에 들어서자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찾으며 두리번 거리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허탈한 마음마저 들어 나가려고 뒤돌아서는데 나지막한 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방, 이쪽으로. 뒤를 돌아보니 모자를 푹 눌러 쓴 형님이 신문을 든 채 저를 빼꼼히 쳐다보며 부르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저는 형님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잠시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으니 더 그랬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다는 듯이 형님 옆자리를 내어주며 저더러 몸을 숙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뭔 첩보 영화를 찍는 듯 저는 형님의 말에 따라 행동을 취했어요. 잠시 후 형님은 휴대폰을 꺼내 로비 쪽을 몰래 촬영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님이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찍고는 큰일을 마친 듯 형님은 숨을 몰아쉬었지요. 형님은 저한테 묻지 말라는 듯이 제 손을 이끌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형님과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한동안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둘이 한 겹씩 손에 쥐고는 뻐끔뻐끔 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나서 형님이 무겁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씨 집안 자매들이 보통 유별난 게 아니야. 자네도 나처럼 처제가 의심스러워 쫓아왔지? 어떻게 형님이 그걸 아세요? 요즘 들어 집사람이 부쩍 거짓말이 잦아지고 외박도 수시로 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도 자네처럼 그렇네. 그래서 시간 내서 며칠 따라다녔는데 자매가 이 호텔 단골이더구먼. 좀 이따 가보면 또 다른 광경도 목격할 거야. 자네도 나처럼 증거를 확보해둬. 형님은 아내와 처형에 대해 이미 모든 걸 파악한 듯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